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예,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연말이, 다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2020년을, 대비해서 어머님들이,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 그 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한 50이 됐을 때, 뭐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자기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던 와중에 굉장히 제가 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40에 제가 자기소개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고 그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워서 10년 계획의 힘이 이런 거구나. 예. 그래서 어머님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우면 1년 계획을 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저도 경험을 했지만 1년 계획을 세워서 성공적으로 달성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냥 내가 한 10년 내에 이런 것을 이루고자 제가 노트에 이렇게 적어보면서 50이 지나서 딱 그 1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2020년에는 1년 계획이 아니라 10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는요, 28살에 결혼을 해서 38살까지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제 인생을 봤을 때 왜 인생 곡선 그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제 행복했고 언제 불행했고 그걸 그래프로 그리는 그런 활동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전업주부로 10년 살았던 기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기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8이 됐을 때 그 봄에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살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봄에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막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랑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아이는 누가 보고 살림은 누가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살림을 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살림의 여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저를 보기에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저한테는 상처가 되고 자존감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10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저희 친정엄마는 항상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시어머니에게 잘해라. 그래야 너희 아이들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를 더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을 비유하자면 제가 그 물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엄마가 제 머리채를 쥐고 자꾸 물속에다가 이렇게 쳐박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다른 친정엄마들 같은 경우는 야, 그렇게 힘들면 친정으로 와라. 이런 말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간절히 그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잘해라. 그게 너희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좀 미웠고 또 엄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같으면 며느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 텐데 어머님이 그 생각을 못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공부를 하면 그게 친정 엄마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시댁에 득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분노의 게이지가 상승되는, 왜냐하면 그때 제 남동생이 결혼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 입바른 말 하신다. 엄마도 며느리를 가지면 그런 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미움을 더 막 키우고 있던 차에 드디어 엄마가 며느리를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 남동생은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고, 옳게 될 그 친구는 이제 여기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 며느리를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일본에 유학을 보내서.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엄마가 달리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봄날, 38살 봄날, 정말 오늘 할까 내일 할까 하던 그때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지금 일본을 갔다 오는 중이다. 근데 그때 일본에 가셨던 게 그 며느리가 일본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디자인으로. 그래서 이제 그 축하 겸 아빠랑 엄마랑 이제 일본에 갔다 오시면서 공항에 내리셔서 바로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많이 울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삼남매 중에 너 공부 제일 많이 시켰고 시집가서 좀 대우받으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엄마가 많이 울었다. 그러면서 며느라이는 이제 자기 길을 갈 것 같고, 그리고 막내 여동생, 그러니까 막내 딸이죠. 막내 딸은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저 나름대로 이제 살아갈 것이고, 그런데 네가 제일 걱정된다. 그러시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회로 나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른 젊은 엄마들처럼 사회에 나와서 사회가 무서워서 잠깐 발을 담갔다가 들어가는 그런 엄마들처럼 말고, 네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한번 선택해봐라. 그걸 선택하면 네가 우뚝 설 때까지 엄마가 도와주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멘트를 날리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자신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엄마가 지금 나에게 드리워주는 그 끈을 잡지 못하면 나는 영영 살아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없었는데 엄마 자신 있다고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그 평생 직업 할 거를 고르라고 하시길래 어떻게 내가 뭘 평생 직업으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죽으려고 했던 것도 나 같은 사람은 아이들 옆에 있으면 안 돼. 해가 돼. 차라리 나는 없어지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바로 컴퓨터에 앉았어요. 컴퓨터에 앉아서 검색란에다가 적성검사 이렇게 쳤어요. 그래, 적성검사를 치니까 무료로 하는 게 뭐 쭈루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사이트를 선택해서 제가 적성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1, 2, 3, 4, 5, 그러니까 아주 못한다, 아주 잘한다, 거기에서 계속 아주 못한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엔터를 딱 치고 나니까
그 와중에도 적성 검사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온 걸 보니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일, 예,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울컥했던 게 뭐냐면, 그래, 내가 그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아이들이 간절하게 자기를 밖으로 끌어내 달라고, 때로는 숨을 죽이고, 때로는 움츠려들면서 얼마나 나에게 간절히 바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큰아들이 수학경시대회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애가 식을 못 세워요. 제가 식을 세워주면은 푸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게, 이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것보담도, 독해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도와줄 방안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직업을 구하라고 했을 때, 제가 그 A4 용지를 꺼내놓고 한번 써봤어요. 내 직업의 조건은 어떤 거여야 될까? 그래서 3가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남편이 직업생활 하는데 누가 되는 직업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성장을 도모하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나도 성장하는 그런 커리어를 갖는 그런 직업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놓고 제가 이제 고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이가 그 수학의 독해력의 문제를 제가 알고 독서 지도사를 제가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최종 결정 이걸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서 지도사의 길로 이제 나아간 거죠. 그런데 그 독서 지도사 과정을 일주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독서 지도사 하면은 왜 그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맞아. 내가 국어국문과를 나왔지만 독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몰랐구나.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데, 아이 키우는데 너무 중요해.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막 가슴이 벅차서, 마음에 이제 담고 있는 와중에 큰아이 그 학부모 총회가 있었어요. 학부모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닮스님께서 엄마들한테 이제 전달할 사항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님들을 향해서 어머님들 질문할 거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용기 있게 손을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선생님, 제가 요새 독서에 관해서 강의를 듣는데 엄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나가서 그 일주일 동안 배웠던 독서의 중요성을 엄마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저의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를 2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라는 백은영이란 사람은 뭔가 배운 게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 동년배 여성들과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 2가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독서 가르치시는 강사님께 가서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내가 이렇게 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이렇게 배움을 나누고 그리고 동년배 엄마들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정보를 받고 당장 달려갔죠. 그게 제가 부모 교육을 시작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과정을, 그러니까 남들 2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1년인데 저는 이제 2번을 배우면서 굉장히, 어머님들 그 느낌 아세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한 느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면서도 제 그 동료 강사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내 몸속에 암이 있다면 나는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치유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예, 그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부모 교육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사가 되고, 그리고 강사가 되면서 제가 한 3년 차가 되니까 문득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갔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제 그 계획에 있었던 거죠. 10년 안에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일단은 커리어를 갖는 기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학위를 따고, 그리고 그 배운 공부를 또 나눠야 되잖아요, 저란 사람은. 그러니까 매년 책을 쓰자. 이게 저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여 년 동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3년 차 때 제가 대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말 용기를 낸 거죠. 큰아이 고1, 작은아이 중1 때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자. 그래, 한번 해보자. 엄마랑. 엄마도 공부하고 니네도 공부하고. 이제 그런 결정을 하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교육대학원을 가잖아요. 야간에. 근데 저는 정말 돌직구로 정말 진짜 공부한 애들과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저 강사하는 일도 당분간 접고, 예, 그러고서 매달렸죠. 그런데 이제 그 대학원 그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9월 달에서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때가 7월 달이었거든요. 합격 통지서 받고. 그런데 막상 집에서 공부하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큰아이를 낳고 집에서 공부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석사학위를 수료만 하고 못 받았거든요. 논문을 못 써서 결국은. 거의 뭐 썼다가 이제 둘째 낳느라고 이제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할 자리를 이제 찾으러 다녔죠. 여러분이라면 집 말고 공부할 자리를 어떻게 찾으실 건가요?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이제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실을 독서실처럼 만든대요. 도서관처럼. 그리고 또 다른 엄마들은 이제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이 하세요. 정말 100이면 99.9명까지. 그런데 간혹 가다가 뜻밖의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한 몇 분 제가 봤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서관을, 그 독서실을 다닐까 하면서 저도 독서실을 이렇게 물색을 하면서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저만 다닐 수 없잖아요. 제가 집을 비우면 우리 두 아이를 같이 다녀야 되는데 한 6, 70만 원 들겠더라고요. 밥도 사 먹고 그러려면 그때 당시로. 도저히 뭐 저희 형편에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 대출을 해서라도 제 공부할 자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그 한 6, 70만 원만 벌어보자. 제가 그 생각으로 독서실을 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독서실을 정말 100평이 넘는 그 독서실을 임대를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요. 그리고 나서 고사떡 딱 돌리고 나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나랑 내 아이 공부하려고 이 100평이 넘는 독서실을 내가 오픈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맞닥뜨린 건, 이게 사업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나 하여튼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 따고, 그리고 정말 그 제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어머님들께 전하려고 제가 매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45살에 대학원을 갔는데, 지금 정말 두 아이를 가진 엄마가 대학원을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많은 동년배 친구들은 직업전선에 아니면 전업주부로 정말 피치 못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움츠리고 있는 많은 저희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기회가 좋아서 그런 행운을 얻은 거를 저만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까. 제가 배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약속을 했죠. 1년에 한 권씩 쓰자. 그래서 정말 1년에 한 권씩 계속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내년에 나올 것까지 한 7권을 썼고요. 그런 인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0살에 계획했던 그 학위와 그리고 저의 평생 직업과 그리고 책을 쓰는 것과 거기에 뜻하지 않게 플러스 알파로 제가 독서실 사업을 5 년간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년 계획을 세웠더라면 제가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정말 10 년이라는 커다란 계획을 세워 놓고 나니까 어느 날인가 그 이상으로 계획 이상으로 제가 이뤄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다가오는 2020년 뭐 어떤 엄마들은 후회와 회환으로 아니면 또 한 살 나이를 더 먹는 것에 슬퍼하는 엄마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엄마들은 2020년에 정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텐데 저처럼 한번 정말 믿어 보시고 10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10년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10년 뒤에 언젠가 어머님들과 제가 만난 날이 있을 때 그때 선생님이 10년 계획 세우라고 그래서 세웠는데 선생님 다 이루었어요. 그 이상 됐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어려울 때 제 마음에 힘이 되는 말이 있거든요. "누군가 한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누군가 한 일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10년 계획을 세우셔서 2020년 활기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